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금 더 진도를 나갈 건데요. 지난 시간에는 그 오브젝트의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다뤘잖아요.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 안에 물체가 있는데 그게 뭐냐 라는 걸 밝히는 태스크고, 그거 말고 이제 디텍션, 클래시피케이션을 포함하는 게 디텍션이라는 문제인데, 그 디텍션을 이 어떤 문제이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기법들이 개발되어 있는지를 다루는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디텍션을 다룰 때 투 스테이지랑 원 스테이지 기법이 있는데, 오늘은 투 스테이지 기법을 다루고, 다음 월요일 강의, 이미 사실 영상이 올라가 있긴 한데 그 강의에서 원 스테이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제 리뷰를 할게요. 리뷰는 CNN 관련된 것인데, CNN 중에서 저번 시간에 라이트웨이트 CNN을 했죠. 라이트웨이트 CNN. 라이트웨이트하게 하게 만드는 방법이 이제 몇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모바일 랩 버전 1에서 다뤘던 것은 depth-wise separable convolution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일반 컨볼루션은 3차원 컨볼루션 필터를 씌워가지고 3차원으로 다 일일이 곱하기 덧셈을 하다 보니까 무진장 헤비했는데, 이제 뎁스를 하나 빼버리고 가로랑 세로만 놓고 컨볼루션을 하는 뎁스와이즈 컨볼루션, 그 다음에 가로 세로는 빼놓고 채널 쪽 도메인만 고려하는 원 바이 원 컨볼루션을 이렇게 따로 세퍼러블하게 나눔으로써 컴퓨테이션의 부담을 확 줄인 그런 depth-wise separable convolution이 사용되었고, 버전 2에서는 조금 더 나가서 레즈넷의 개념을 같이 접목하기 위해서 레즈넷하고 depth-wise separable convolution을 결합하는데, 그렇게만 하면 뭔가 잘 안 됐든지 아니면 논문을 내기에는 좀 신박함이 부족했든지 해서 inverted residual block을 도입했습니다. 이것은 원래 바틀렉 레이어, 처음에 레이어가 두 개가 큰 블락이 있고 그 사이에 확 줄여가지고 바틀렉을 만들었는데, 이제 그걸 거꾸로 뒤집어서 얇은 놈들 두 놈을 넣고 중간에 인버티드 바틀렉이죠. 확 무겁게 만든 다음에 그 얇은 놈들 사이에서 이제 스킵 커넥션을 했던 그런 기법 인버티드 레지듀얼 블락이었고, 얇은 놈들 간에 연결하는 이유는 거기에 필요한 정보가 다 있으니까 굳이 무거운 놈들끼리 연결할 필요는 없다 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무거운 놈들끼리 연결할 때 그 일반 컨브를 쓰려니까 좀 연산 부담이 좀 있어가지고 그걸 없애기 위해서 그 가운데선 depth-wise convolution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바틀렉에서 그 inverted residual 블락에서 스킵 커넥션을 받는 쪽에서 보면은 렐루를 썼을 때 너무 정보가 많이 날아가는 상황이 벌어져서 렐루를 없애서 그냥 리니어 바틀렉을 만들었죠. 이 세 가지 아이디어를 결합하니까 성능이 좋아졌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람이 고안한 아키텍처들 물론 좋지만 이제 최적의 아키텍처는 컴퓨터에게 찾도록 하자라는 컨셉의 뉴럴 아키텍처 서치를 여기에 접목을 했죠. MNASNet이 여기 있었죠. 이때 고려했던 것이 accuracy뿐만 아니라 latency를 같이 고려하자라는 게 일반적인 그 NAS랑은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라이트웨이트한 아키텍처를 위해서 latency를 고려했다라는 게 약간 차이였고, 그 다음에 이제 search space를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안 되는데 그 중간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블럭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레이어마다 자유도를 부과한 게 아니라 레이어를 몇 개씩만 묶어서 그 몇 개들 간에는 자유도가 없습니다. 대신 그 세트들, 블락 간에는 자유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락 와이즈로 서치 스페이스를 줬다라는 게 좀 특징이었죠. 근데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항상 선택됐던 아키텍처가 뭐였다? 그 모바일넷에서 썼던 아키텍처가 사실상 그냥 선택이 되더라라는 게 좀 나름 우리가 잘못해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좀 특이한 거는 5x5 컨브가 선택이 되더라. 보통 다 3x3만 썼는데 5x5도 유의미하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밝혔고요. efficient net에서는
이 엠나스 넷으로 베이직 아키텍처를 만들고 이제 그걸 스케일 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스케일 업을 할 거냐? 뎁스와 위스랑 또 레졸루션을 동시에 일정한 비율로 스케일링을 하자. 하나씩만 하지 말고 동시에 하자라는 컴파운드 스케일링을 개발했죠. 그래서 텐서플로우의 현재 efficient 넷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transfer learning 제가 다루지 않았죠. 그래서 바로 강의 자료를 점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자, 트랜스퍼 러닝을 이제 좀 다루도록 할 텐데요. 트랜스퍼 러닝이 오브젝트 디텍션을 할 때 되게 필수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복잡한 얘기는 아닙니다. 모티베이션이라 하면 뭐냐면 이거 그냥 그대로 읽으시면 모티베이션입니다. 나는 내 애플리케이션을 위해서 딥뉴럴 네트워크를 하나 만들고 싶어요. 근데 나 같은 영세한 개인으로서는 빅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하고 싶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 DNN 트레이닝은 구글 같은 대기업만의 전유물이 되어야 하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방법이 뭔가 있겠죠. 방법이 뭐가 있냐면 자, DNN이 이미 구글 같은 대기업들에서 무지막지한 리소스와 데이터를 가지고 트레이닝한 딥뉴럴 네트워크가 있어요. 공개되어 있는 뉴럴 네트워크들이 여기저기 막 있는데 그게 아쉽게도 약간 내가 하려는 아웃풋과 약간 달라요. 예를 들면 나는 코비드가 맞냐 안 맞냐라는 걸 판단하고 싶은데 이 딥뉴럴 네트워크는 개냐 고양이를 판별하도록 최적화돼 있어요. 근데 이미지를 분석한다는 측면에선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인풋으로 이미지를 받는 건 똑같은데 태스크가 좀 다르다. 근데 그런 DNN을 좀 나의 태스크에 맞게 바꿀 수 없을까라는 게 동기고요. 근데 여기서 제한 조건은 뭐죠? 데이터가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내가 빅데이터가 있었으면 애초에 처음부터 했겠죠. 근데 나한테 스몰 데이터밖에 없어요. 근데 잘 트레이닝된 DNN을 가지고 약간 바꿀 수 있을까라는 거고 운 좋지만 이게 잘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DNN이 이제 좀 여기저기 일반적인 분야들에 뿌려질 수 있게 된 거죠. 그게 트랜스퍼 러닝이라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지만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네트워크가 있다고 칩시다. 되게 딥한 뉴럴 네트워크고 이게 이미지를 가지고 뭐 개냐, 고양이냐, 뭐 물고기냐 등등을 판단하는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한 네트워크라고 칩시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엑스레이 2D 이미지를 받아서 코비드냐 아니냐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세 단계를 일단 거칩니다.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겠어요? 일단 여기가 지금 n개의 클래스를 나누도록 설계가 돼 있는데 소프트맥스 자체가 나는 지금 1이냐 0이냐만 판단하면 되니까 여기 있는 거를 쓰면 안 되겠죠. 일단 갈아치워야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여기 있는 앞에 있는 거는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하다가 막판에 있는 소프트맥스 쪽을 그냥 1, 0인 간단한 노드로 없애버립니다. 그럼 최종 아웃풋이 그냥 확률 값이 나오겠네요. P가 나오겠네요. 각각에 대한 확률이라기보단 그냥 1이냐 0이냐의 확률이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그럼 되게 마지막 레이어는 상당히 심각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근데 이 앞에 레이어가 그대로 유지되고 맨 마지막 레이어를 이렇게 바꾸면은 일단 이 마지막 레이어도 웨이트가 필요할 거거든요. 여기서 여기로 가는 웨이트가 필요하잖아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연결된다고 했을 때 다 하나하나 웨이트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연결되는. 근데 얘네 웨이트를 이제 어떻게 만들 것이냐가 중요하겠죠. 근데 일단 뭐 여기 있는 걸 재활용하는 건 아니고 웨이트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일단 합니다. 뭐 랜덤하게 한다고 칩시다. 랜덤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레이어를 트레이닝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앞에 있는 레이어들은 다 웨이트를 픽스를 시켜놓고 이 마지막에 있는 웨이트, 새로 만들어 놓은 웨이트만 유동적으로 트레이닝 할 수 있게 제한 조건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에게 데이터가 얼마 없지만 트레이닝 할 웨이트도 얼마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버피팅이 비교적 덜 일어나는 거죠. 자유도가 적기 때문에 스몰 데이터로도 트랜스퍼 러닝이라는 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좀 더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곳도 있겠죠. 전체 레이어를 다 트레이닝할 정도로 많지는 않겠지만 좀 데이터가 하나 레이어 트레이닝하기는 아깝도록 많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거죠. 여기만 트레이닝하는 게 아니라 내 데이터가 그래도 충분히 많은 것 같아. 그럼 이 레이어, 한 레이어 뒤까지 프리즈를 풀고 여기도 다 트레이닝을 다시 해보자. 아니면 데이터가 더 많은 사람은 세 개 레이어까지 풀고 트레이닝을 다시 해보자.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량에 따라서 조금씩 욕심을 부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게 왜 동작하느냐? 왜 이렇게 마지막 레이어만 다시 트레이닝 한다고 생뚱맞게 개랑 고양이를 판별하던 애가 어떻게 마지막 레이어의 변화로 코비드냐 아니냐를 판별하도록 바뀌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물어보시면 이건 그냥 직관적인 얘기인데 이미지를 분석할 때 최종 딥뉴럴 네트워크가 왜 동작하느냐를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레이어가 여러 개가 필요한 이유는 한 레이어마다 이제 태스크가 처음에는 완전 로우 레벨 피처를 뽑는 역할을 아마 수행할 것이다. 예를 들면 뭐 그런 정도를 감지하는 아주 로우 레벨 피처를 감지하는 것을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좀 더 고차원 레벨의 피처를 감지하는 쪽으로 딥뉴럴 네트워크가 워킹할 것이다 라는 직관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레이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고차원적인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가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개, 고양이 이미지를 주든 엑스레이 이미지를 주든 초반에 있는 레이어들은 비슷한 일을 할 거라는 겁니다. 뭐 어디에 엣지가 있고 어디가 코너가 있고 뭐 그런 것들을 판별하는 일들은 이 최종 작업이 코비드건 뭐 개, 고양이건 전혀 상관없이 다 공유되어야 하는 특징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앞부분은 재활용해도 사실상 문제가 없다. 뒷부분에 이르러서야 좀 고차원적인 판별을 할 텐데 그 부분을 다시 트레이닝하면 큰 문제가 없다라는 이제 직관입니다. 끝났습니다. 네, 트랜스퍼 러닝이 끝났습니다. 저 질문 있는데 해도 되나요, 지금? 네. 그 레스넷이 그랬더니 그게 정확하지가 않은데 그 CNN들 쓰면은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를 쫙 통과한 다음에 마지막에 풀리 커넥티드를 통과하는데 그 마지막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몇 개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거기를 이제 방금 말한 대로 트랜스퍼 러닝을 하고 앞에 컨볼루션 파트도 트랜스퍼를 할 수 있나요? 그것도 할 수가 있죠. 노려볼 수 있죠. 내가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근데 일단은 마지막 풀리 커넥트 레이어만 트레이닝을 하는 게 1차적인 시도일 거고 네. 방금 얘기가 나온 김에 CNN으로 피처를 맨 마지막까지 뽑은 다음에 맨 마지막에만 풀리 커넥티드를 연결하는 이유가 그때 들어서야 비로소 전체 이미지를 한 번에 보고 고차원적인 태스크를 하기 위해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하는 거죠. 그것도 DNN 설계의 직관과 좀 맞아떨어지죠. 초반 레이어에서 풀리 커넥티드를 하는 거는 딱히 의미가 없어요. 전체 이미지를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뭐 선, 엣지 그런 거 판별하는데 뭐 전체 이미지를 볼 필요가 없겠죠. 근데 계속 피처가 줄어들다 막판에 오면 이제 전체 레이어를 한번 다 훑어야지 진짜 이게 개인지 고양인지가 릴라이블하게 판별되기 때문에 보통 풀리 커넥트 레이어를 마지막에 붙이면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사실 컨텐츠가 꽤 많아요. 저번 학기 때 했던 것보다 좀 더 넣어봤습니다.
자, 오브젝트 클래시피케이션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태스크는 어떤 태스크였냐면 자, 이 이미지가 하나의 오브젝트를 가지고 있다고 일단 가정을 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 이 이미지 전체가 개인 겁니다. 강아지. 어디에 풀이 있고 뭐 그런 거는 상관 안 해요. 풀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이 이미지 전체, 이 파란 부분, 초록색 부분 다 포함해서 그냥 강아지인 겁니다. 그게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고요. 그래서 이미지가 가면 CNN을 통과했다. 플립 커넥트에다가 소프트맥스 통과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거죠. 각각의 클래스에 대한 probability가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가장 높은 놈을 이제 타깃으로 하겠죠. 그래서 만약 제일 위에 있는 애가 그냥 강아지에 대한 probability였으면 그냥 강아지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로스 펑션은 뭐죠? 이 각각을 다 빼서 로스 펑션을 구하겠죠. 그래서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C1이 1하고 차이가 나면 날수록 로스가 커지고 C2가 0하고 차이가 많이 나면 날수록 로스가 커지고 뭐 그런 식이겠죠. 자,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 봅시다. 클래시피케이션은 좀 너무 러프한 감이 있어요. 이미지가 전체가 계란이 그건 좀 아니잖아요. 이 이미지를 봤을 때 개인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fine grained task, classification with localization입니다. 강아지가 이 이미지 중에 어디에 있는가까지 정보를 같이 주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싱글 오브젝트가 있어요. 근데 없을 수도 있어요. might have a single object. 그러면 그 오브젝트는 뭐냐? 클래시피케이션 했고 그 다음에 where is it? 이것까지 같이 답을 줘야 됩니다. 그런 얘기는 이렇게 강아지가 있는 부분을 좀 더 좁게 들어가서 박스를 쳐준다는 개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를 어떻게 치냐가 되게 중요하겠네요. 뭐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CNN을 통과시키고 또 플립 커넥트 통과시켰을 때 이제 양쪽이에요. 첫 번째는 소프트맥스. 이건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한 것일 거고 그 다음에 뭔진 모르겠지만 somehow 이 바운딩 박스를 쳐주는 네트워크가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좀 복잡한 아웃풋 팩터가 나오게 돼요. 이거를 해석을 해보자면 이 첫 번째 거 PC는요. 아까 여기 might가 들어갔잖아요. might. 그래서 오브젝트가 있냐 없냐를 따지는 확률입니다. 그래서 이게 강아지냐 고양이냐는 이제 out of concern이고 그냥 뭐든 있다 그러면 1이 표시가 되겠죠. 없고 백그라운드만 있다 그러면 이제 빵인 거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바운딩 박스에 있는 좌표들이 표시가 돼요. 바운딩 박스를 어떻게 표시하냐면 이 네 가지의 좌표로 표시하는데요. 봅시다. 이 이미지 전체를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서 제일 왼쪽 위를 빵 바이 빵으로 하고 제일 오른쪽 아래를 원 바이 원으로 합시다. 그럼 이 사이는 다 소수점으로 좌표가 표시되겠죠. 그럼 이 BX, BY, BH, BW가 이 빨간색의 박스를 정의할 수 있어야 되는데 BX, BY라는 코디네이트는 뭐냐면 중점입니다. 박스의 중점입니다. 중점. 중점 좌표를 표시하는데 이 두 가지 정보를 쓰고요. 여기선 0.5, 0.5 말 되죠? 중앙점 같죠? 그 다음에 이제 width랑 height 정보 두 개를 포함합니다. 이 두 개 다 0과 1 사이의 값이겠죠? 왜냐하면 전체 이미지가 0에서 1 사이에 표시되니까. 그래서 뭐 0.6 정도라고 칩시다. 그럼 이 네 가지 정보 있으면 박스 다 표현한 거죠. 근데 이게 태스크가 클래시피케이션하고 약간 다른 게 클래시피케이션은 1 아니면 빵이잖아요.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는 1 아니면 빵인 되게 어떻게 보면 쉬운 태스크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박스를 치는 건 리그레션 문제입니다. 리그레션. 1 아니면 0이 아니라 이 정확한 값을 통해 수렴해 나가는 문제예요. 그래서 0.51이 될 수도 있고 0.53이 될 수도 있고 한데 뭐 그거를 뭐 반올림해서 1로 올려주고 그런 게 아니라 최대한 가깝게 박스를 쳐주는 리그레이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디텍션으로 이제 좀 이따 갈 텐데
클래시피케이션과 리그레이션 문제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는. 그리고 아웃풋 벡터 하나로 그걸 다 나타내고 이 사이의 차이, 이게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실제 레이블이겠죠? 이 레이블과 아웃풋 벡터의 차이가 로스로 계산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것이 classification with localization 문제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 봅시다. 일단 하나가 더 있네. 예시를 좀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추가했는데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브젝트니스가 빵이 되는 거죠. 물체가 없으니까. 자, 그럼 오브젝트니스가 빵인 순간 이 이미지에 대한 정답 레이블을 어떻게 매기냐면요. 오브젝트니스가 빵인 건 알겠는데 빵인 순간 그 아래에 있는 것들은 다 돈케어예요. 왜냐하면 오브젝트가 없는데 박스가 뭐 어디에 정확하게 쳐지고 말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쪽은 로스에 포함 안 시킵니다. 그리고 클래스가 뭔지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 의미 없는 정보다. 그래서 이쪽은 로스에 포함 안 시키고 오로지 오브젝트니스, 이 PC가 0과 가깝냐 마느냐가 이제 우리의 포커스입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 이미지의 경우와 실제 오브젝트를 포함한 이미지의 경우에 좀 로스의 개념이 다르다 정도를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브젝트 디텍션. 이제 오늘의 진짜 문제는 오브젝트 디텍션인데요. 이런 경우에 얘가 개냐 고양이냐. 사실 개도 있고 고양이도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 이렇게 박스를 여러 개를 쳐주면서 클래시피케이션도 여러 개를 동시에 하는 아주 고차원적인 태스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 여러 개, 박스 여러 개 동시에 해줘야 됩니다. 클래시피케이션 하나 하는 저번 시간 문제에 비해서 훨씬 더 어려운 문제고 그러니까 이 다음에 개발이 됐겠죠. 클래시피케이션 다음에. 이때 이제 바운딩 박스를 도대체 어떻게 쳐야 되냐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한 이제 가장 단편적인 방법론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슬라이딩 윈도우 디텍션이라는 개념인데요. 박스를 어떻게 쳐야 되냐? 이렇게 치자는 거죠. 자, 일단 CNN을 하나 트레이닝을 해요. CNN을 하나 트레이닝합니다. 자, CNN을 트레이닝하는데 오브젝트 디텍션을 위해서 트레이닝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CNN은 오브젝트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해서 지금까지 썼는데 디텍션이 여기서 벌써 나와버리면 약간 헷갈리죠?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CNN은 그냥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해서 트레이닝 할 때는 이미지 전체가 완전 고양이로 꽉 찰 필요까지는 없었거든요. 그냥 고양이가 어딘가에 있는데 백그라운드까지 포함해서 이게 고양이다라고 트레이닝을 보통 했었는데 이제 디텍션에 특화돼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트레이닝 하려면요. 이런 식으로 박스를 쳐놓고 이 박스를 잘라내요. 잘라낸 다음에 그 이미지 전체가 오브젝트로 꽉 차잖아요. 그래서 백그라운드가 다 제거된 완전 오브젝트로만 꽉 찬 이미지를 가지고 CNN을 트레이닝해야 나중에 우리가 박스를 친 다음에 그 박스 내부에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때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트레이닝 방식이 다를 뿐 사실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한 트레이닝을 하는 겁니다. CNN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차이는 이미지 전체가 오브젝트로 꽉 차 있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바운딩 박스 안에 있는 이미지만 가지고 오브젝트를 클래시피케이션 하도록 트레이닝을 해놓습니다. 이게 스텝 1.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럼 CNN이 이렇게 있죠. 스텝 2는 뭐냐면 이제 박스를 쳐줘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박스만 잘라내서 CNN에다가 먹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박스를 어떻게 치냐면 아무도 몰라요. 그냥 모든 가능성을 다 탐색하자라는 게 슬라이딩 윈도우입니다. Every location, every size. 이런 게 있으면 자, 일단 이런 사이즈로 박스를 한번 쳐봅시다 라고 하면 이 사이즈로 전체를 다 훑어요.
여기도 치고 여기도 치고 여기도 치고 여기도 치고 여기도 치고 쫙 전체 이미지를 훑습니다. 슬라이딩 하는 거죠. 이 윈도우를. 슬라이딩을 쫙 우리 컨브넷 필터 슬라이딩 하듯이 쭉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 박스마다 이 CNN에다 먹여줘요. 자, 그럼 이 CNN이 박스를 한 뭐 수십 개를 처리를 다 따로 해야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먹여서 얘가 도구냐, 캐시냐, 넌이냐 뭐 이런 거를 판별합니다. 그 다음에 방금 그 작은 박스 내에 모든 오브젝트가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이제 박스도 한번 좀 더 키워보고 또 이걸 전체 이미지를 슬라이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박스를 다 이 CNN에다 먹입니다. 그 다음에 좀 더 크게 해서 먹여봅니다. 그래서 뭐 좋아요.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긴 한데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우리가 CNN을 라이트웨이트하게 만들려고 그런 부단한 노력을 했는데 지금 이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은 그 모든 노력을 다시 제로로 바꾸는데 왜냐하면 CNN을 이 이미지 하나를 클래식 디텍션하기 위해서 CNN을 한 수천 번 돌려야 될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 컴퓨테이션 오버헤드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이지 않는 것이 이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인데 이 방식이 딥뉴럴 네트워크로 오기 전만 해도 현실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클래시피케이션을 SVM 같은 머신러닝으로 한다고 쳤을 때는 머신러닝에 대한 컴퓨테이션 오버헤드는 크지 않기 때문에 슬라이딩 윈도우 플러스 머신러닝 해서 결합하면 괜찮아요. 나름 괜찮습니다. 그런데 머신러닝이 딥러닝으로 대체된 순간부터 슬라이딩 윈도우가 애매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충 보면 이렇게 무식하게 했어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 그 전에 나름 스테이트 오브 더 아트였습니다. 이게 슬라이딩 윈도우와 머신러닝 가벼운 클래시피케이션을 결합한 디텍션 모델. 이건 리저너블한 어프로치였어요. 딥러닝으로 가면서 좀 새로운 방식이 필요해진 거죠. 이제 박스를 좀 줄여야겠다. 박스의 개수가 너무 많으면 현실적이지 않다. 이런 거였죠. 이 챌린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박스를 어떻게 줄였냐면 Selective Search라는 기법이 이제 개발이 돼 있는데요. 이건 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바운딩 박스를 약간 더 똑똑하게 해보자. 이미지들을 미리 분석함으로 인해서 분석한 결과로 박스를 쳐보자라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픽셀들 간의 어떤 유사도를 검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시프트라는 이미지 컴퓨터 비전 쪽에서 쓰이는 피처가 있는데요. 그 피처를 가지고 유사도를 검증해서 어느 정도 유사한 것까지 하나의 박스로 쳐줄 거냐는 이제 사람이 설정하기 나름인데요. 지금 맨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다 비슷한 걸로 보자라는 어프로치니까 박스가 무진장 줄어들었죠. 그래서 되게 다 비슷하게 되는데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조금만 달라도 다른 이미지로 취급하자라고 해서 박스 수가 엄청나게 많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이거는 컨트롤할 수 있는 파라미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거고요. 근데 뭐 이게 어쨌든 CPU에서 돌아가는 컴퓨터 비전의 처리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 Selective Search for Object Recognition에 보면은 있고요. 이 결과로 바운딩 박스 개수가 훨씬 줄었습니다. 모든 곳에 치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특히 이런 위에 있는 하늘과 같은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통으로 날아가는 건 이제 아주 괜찮은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셀렉티브 서치를 바탕으로 박스를 치고 그 다음에 그 박스를 어떻게 잘 스마트하게 클래시피케이션하고 박스도 좀 더 파인 그레인드하게 좀 수정하고 그런 기법이 RCNN이라는 기법이고 정말 랜드마크가 되는 정말 대표적인 기법으로 UC 버클리에서 2014년에 논문으로 출판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봅시다. 그 전에 투 스테이지가 무슨 의미냐면요. 아까 투 스테이지 오브젝트 디텍터에 대해서 한다 그랬는데 투 스테이지가 첫 번째 스테이지 박스를 프로포즈하는 스테이지. 두 번째 스테이지 프로포즈된 박스를 분석해서 그 박스에 뭐가 있는지 클래시피케이션하는 스테이지. 그렇게 박스 프로포절과 클래시피케이션이 나눠져서 별도의 스테이지로 동작하는 게
투 스테이지 방식의 오브젝트 디텍터입니다. 원 스테이지라 하면 프로포즈 박스랑 클래시피케이션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에 그냥 되는 게 원 스테이지고요. 오늘은 투 스테이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자, RCN의 첫 번째 스테이지인데요. 이게 지금 전체 플로우인데요. 이제 이 인풋 이미지가 있습니다. 인풋 이미지가 있으면 첫 번째가 박스 치는 스테이지, 리전 프로포절, 박스 프로포절 스테이지인데요. 뭘 사용한다 그랬죠? 셀렉티브 서치라는 걸 사용해서 파라미터를 적절하게 조절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조절한 파라미터에 의하면 이 이미지 하나에 only 2000 bounding boxes입니다. 그 전에 슬라이딩 윈도우는 더 무지막지하게 박스가 많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2000개의 박스를 이 이미지를 통해서 칩니다. 뭔가 있는 것 같은 것들끼리 묶어 놓는 거죠.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스테이지는 이제 박스를 크롭해요. 박스를 다 잘라 놓으면 이제 2000개의 이미지가 발생을 하겠네요. 그런데 이 이미지가 크기가 다 달라요. 이제 그게 예전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랑 좀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어떤 거는 가로로 길쭉하고 어떤 건 세로로 길쭉하고 막 중구난방이어서 CNN이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CNN은 고정된 사이즈의 인풋을 받기로 돼 있는데 여기서는 특히 227 곱하기 227로 고정된 사이즈를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얘기를 딱 들으면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CNN의 인풋 사이즈가 픽스 되어야 한다고요? 라고 하면 이제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컨볼루셔널 레이어가 CNN의 핵심인데 얘는 인풋 사이즈랑 사실 관련이 없어요. 인풋 사이즈가 뭐가 들어오든 간에 내가 정하는 건 필터 사이즈고 스트라이드고 패딩이잖아요. 그 인풋 사이즈가 뭐가 들어오든 간에 사실은 컨볼루션 레이어 통과시키면 그에 맞게 아웃풋 사이즈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컨볼루셔널 레이어 자체는 또 풀링 레이어 자체는 딱히 뭐 인풋 사이즈가 어떻게 돼야 된다라는 고정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왜 CNN이 인풋 사이즈를 고정되기를 요구하냐면은 맨 마지막에 있는 fully connected 레이어가 인풋 사이즈랑 아웃풋 사이즈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맨 마지막에 fully connected 레이어 딱 알죠? 노드 몇 개 딱 정해져 있죠. CNN하고 달라요. CNN은 필터를 정하지만 fully connected 레이어는 노드 개수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초에 있는 인풋 크기가 이 fully connected 레이어랑 맞게 맞아 떨어지게 설정이 돼야 최초의 인풋이 계속 컨볼루션을 통과하고 마지막 딱 fully connected 레이어에 왔을 때 이 fully connected 레이어의 인풋 노드 개수랑 완전히 맞아 떨어져야 정확하게 오퍼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CNN은 인풋 사이즈가 픽스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227 곱하기 227이라는 크기는 어디서 나왔냐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이 크기에 대해서는 좀 이따 얘기를 할 텐데 그 전에 일단 이렇게 찌그러져 있으면 찌그러진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크기에 맞게 찌그러뜨린 겁니다. 이미지를 찌그러뜨린 다음에 CNN에다 이제 넣어야죠. CNN에다 넣어야 되는데 이제 이 시점에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CNN으로 뭘 쓰죠? 라고 질문을 해봅시다. 자, RCNN 논문은 2014년에 출판되었습니다. 그게 힌트예요. 그렇다면 이 RCNN은 피처 익스트랙션을 위한 CNN으로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무엇을 썼을까요? 하는 질문을 해보죠. 뭘 썼을까요? 네, 알렉스넷이죠. 알렉스넷. 그러니까 역사를 알면 대충 이제 매치가 되는 거예요. 클래시피케이션에 언제 뭐가 나왔는지 알면 2014년은 아직 VGC 전이잖아요. 그럼 이때는 쓸 수 있는 게 알렉스넷이었을 겁니다. 2012년에 나왔던. 근데 이 알렉스넷이 인풋 사이즈가 227 곱하기 227을 요구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냥 억지로 맞춘 거예요, 여기에.
지금 초이스가 알렉스넷을 쓰기로 했기 때문에 네, 박스는 여기에 맞게 설계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warping을 하는 이유, 알렉스넷에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뭘 해야 되냐면, 자, 알렉스넷은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해서 트레이닝 된 거지 디텍션을 위해서 트레이닝 되진 않았죠. 그 얘기는 그 박스의 오브젝트가 꽉 찬 상태로 트레이닝을 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디텍션 용도로 처음부터 다시 트레이닝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등장한 게 트랜스퍼 러닝입니다. 아주 약간 다른 태스크를 하는 거예요. 박스의 전체가 이미지를 찬 놈을 클래시피케이션 할 거냐 아니면 꼭 차지 않아도 될 거냐 그 정도의 차이를 구별하기 위한 트랜스퍼 러닝입니다. 그래서 그 1000way 클래시피케이션 용도로 이미지넷 그 챌린지에서 통과된 알렉스넷을 가지고 이건 이제 이미 트레이닝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와서 디텍션 데이터셋이라는 게 있었어요. 파스칼 데이터셋에서 이거는 클래스가 20개밖에 없습니다. 이 이미지넷을 디텍션용으로 만드는 거는 이제 굴럭이죠. 그 이 이미지 다 박스 알아서 쳐보시고 레이블링 뭐 누가 할지 모르겠죠. 그래서 그런 복잡한 걸 한다기보다 디텍션 용도로는 이제 20개의 클래스로 따로 레이블링이 된 파스칼 데이터셋이 있어서 여기다가 이제 트랜스퍼 러닝을 한 거죠. 그럼 하려던 게 해야 되는 것이 1000개짜리를 하기 위한 소프트맥스를 20개가 아니라 이제 21개짜리로 소프트맥스로 바꾸는데 왜 21개냐면 나머지 하나는 백그라운드 클래스도 하나의 클래스로 이제 인정을 해서 21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네, 마지막 21개 소프트맥스로 들어가는 그 fully connected 레이어의 웨이트를 이니셜라이제이션 하고 그다음에 이 복 파스칼 데이터셋으로 이제 파인 튜닝을 그쪽 레이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트랜스퍼 러닝의 아주 티피컬한 그 스텝을 따라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파인 튜닝 할 때 조금 머리를 썼어요. 어떤 식으로 했는지 보죠. 이제 레이블링을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박스가 지금 2000개가 나오잖아요. 이미지 하나에당 박스가 2000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진짜 정답 박스는 한 3, 4개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까 같은 개, 고양이 2마리 있는 거에서는 정답 박스는 2개. 그럼 나머지 1998개의 박스는 백그라운드 박스잖아요. 트레이닝을 이런 식으로 하면 트레이닝이 될 턱이 없겠죠. 왜냐하면 너무 파스티브한 샘플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머리를 쓴 거죠. 완전 정답 말고 정답이 이제 IOU라는 어떤 매트릭이 있는데 실제 정답 박스랑 IOU가 0.55 이상으로 겹치는 박스는 그것도 정답으로 인정하자. 그럼 이제 파스티브한 샘플이 확 늘어나겠죠. 조금이라도 겹치면은 걔네들도 다 뭐 고양이 박스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개에 대한 박스도 이제 주변에 이제 분포한 박스들 다 치면 상당히 많아지겠죠. 그렇게 해서 트레이닝을 하니까 좀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IOU라 함은 박스가 이게 정답 박스가 있어요. 정답 박스가 있는데 사람에 대한 정답 박스죠. 근데 실제 셀렉티브 설치가 프로포즈한 박스가 여기에 하나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 둘 사이가 얼마나 겹치냐는 매트릭인데 intersection over union입니다. 그러니까 합집합, 교집합을 합집합으로 나눈 정도의 비율이어서 이런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스 간에 겹치는 교집합은 이 정도고 합집합은 이 정도잖아요. 그래서 이 비율이 IOU고 이 IOU가 0.5 이상으로 커지면 이제 정답 박스로 인정한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걸 쓰고 있지만 이걸 처음 하시던 분들의 그 정신적 고통을 사실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됐을 텐데 이걸 하나하나 이제 탐색을 통해서 이런 기준들을 마련하셨던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30배 이상의 파지티브 샘플을 얻을 수가 있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버피팅을 막을 수 있었다. 라는 아주 긍정적인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예상하셨을 수도 있겠는데 러닝 레이트는 이제 파인 튜닝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원래 CNN 알렉스넷을 트레이닝한 것보다 더 줄어야 돼요. 너무 빠르게 변환시키면 안 되는 지경에 이미 와 있습니다. 네트워크가 상당히 그 뭐지 최적점에 근접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러닝 레이트를 크게 하면 막 이제 핑퐁을 날리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러닝 레이트를 줄이고 그리고 이제 미니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해서 뭐 트레이닝을 했다는 건데 뭐 미니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야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실 텐데 이 배치를 어떻게 구성했느냐를 좀 또 눈여겨 보셔야 돼요. 배치 하나에 128개의 바운딩 박스를 넣었는데 32개는 파스티브 샘플, 96개는 백그라운드 샘플 뭐 이런 식으로 구성했어요. 그럼 왜 지금 이제 비율이 보면은 오브젝트가 있는 박스가 더 적잖아요. 백그라운드보다. 그래서 왜 실컷 샘플을 늘려놓고 배치를 구성할 때는 밸리드 오브젝트를 더 적게 했냐라고 하시면 뭐 실제로 박스를 쳐보면 여전히 백그라운드 박스가 훨씬 많기 때문에 백그라운드를 백그라운드답게 구별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서 이렇게 밸리드 오브젝트를 줄여서 실제 비율에 좀 맞춰가지고 조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배치를 좀 밸리드 오브젝트가 적게 해서 배치를 했다라는 것도 한번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막 여러 가지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오브젝트 디텍션도 하지만 뭐 어나멀리 디텍션 뭐 이런 걸로 트레이닝도 하고 싶을 거잖아요. 나중에 실생활에 어떤 기계의 오작동을 검증한다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그때 좀 여기서 쓰였던 테크닉들을 한 번쯤 상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나멀리 상황은 정상 상황에 비해서 극도로 적거든요. 그럼 그걸 가지고 어떻게 트레이닝을 해야 되냐라고 이제 의문을 제기하신다면 이제 배치를 구성할 때 약간 또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 그리고 또 어나멀리를 어떤 식으로 뭐 뻥튀기 유사한 거를 창조해낼 수 있을지 뭔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좀 포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 오브젝트에서 백그라운드가 대부분이었던 것처럼.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자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야 돼요. CNN으로 피처까지 뽑았고요.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뭔 소리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소프트맥스 통과했으면 클래시피케이션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제 거기서 멈추지 않고 조금 더 파인 튜닝을 이분들이 했습니다. SVM을 썼대요. SVM을. 이게 뭔 소리인지 좀 봅시다. 21A 소프트웨어 맥스 클래시파이어가 있는데 네, 그걸 그냥 가뿐하게 무시하고 그러니까 소프트맥스 전에 있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서 나온 피처까지는 일단 좋아요. 좋은데 최종 클래시피케이션을 소프트맥스로 안 하겠다고 이분들이 또 결정을 내렸습니다. 되게 복잡하죠. 소프트맥스 대신에 SVM으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참고로 이 SVM은 클래스별로 다 하나씩 따로 트레이닝했어요. 클래스별로. 그래서 에어플레인 클래스를 위한 SVM 하나, 뭐 펄슨을 위한 클래시피케이션 하나. 그래서 각각마다 스코어가 0에서 1 사이로 다 주어집니다. 그렇게 20개의 SVM을 따로 이제 트레이닝을 했다라는 점. 자, 그러면 방금 알렉스넷에서 여기 소프트맥스가 있었는데 얘가 이제 날아갔네요. 그렇죠? 얘가 날아갔고 여기서 나온 것들 다 일일이 다른 SVM에다 먹였습니다. 그래서 20개의 서로 다른 SVM을 또 트레이닝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럼 트레이닝을 어떻게 할지가 또 논문에 써 있겠죠. 좀 스코어도 20개가 다 따로 나올 거고요. 그렇죠? SVM을 어떻게 트레이닝했는지 또 봅시다.
일단 CNN까지는 만족해요. 그래서 CNN에서 플립 커넥트 레이어까지 전부 다 프리징 합니다. 여기까지는 안 바꾸겠다. 마지막에 SVM만 살짝 바꿔서 정확도를 올려보자라는 거고. 자, 그럼 이제 SVM을 위한 인풋이 뭡니까? 인풋이 CNN에서 나온 피처 벡터가 인풋이 되겠죠. 그럼 기존이랑 좀 달라졌어요. 기존의 CNN은 이미지가 인풋이었는데 그리고 전체 이미지가 인풋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SVM 단계에 와서는 각 박스가 CNN을 통과한 피처 벡터가 인풋이 돼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뭘 해야겠죠? 근데 CNN이 일단 그 2000개 박스에 대한 각각의 피처 벡터가 하드디스크에 몽땅 다 저장이 돼서 이게 별도의 트레이닝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거의 기가바이트 수준의 메모, 그냥 디스크 스페이스가 다 날아가게 됩니다. 이미지만 갖고 안 된다고 이제 말씀드렸고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부분이고 RCNN의 핵심적인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SVM 트레이닝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CNN에 통과한 피처 벡터를 하드디스크에 다 따로 저장하고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레이블링을 해야 되는데 레이블링도 CNN을 위해서 레이블링 할 때랑 조금 또 전략을 바꿨어요. 이분들이 진짜 고생을 많이 한 거죠. SVM을 위한 레이블링은 좀 더 다르게 했는데 왜 다르게 했냐면 CNN은 딥 뉴럴 네트워크고요. SVM은 그냥 일반 파라미터가 얼마 없는 머신러닝 네트워크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오버피팅의 위험성이 훨씬 저조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막 파스티브 샘플을 늘리기 위해서 IOU 0.5만 겹치면 뭐 파스티브로 인정하자 이런 꼼수를 안 부려도 됩니다. 그래서 SVM 트레이닝 할 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바운딩 박스가 진짜 그라운드 트루스, 실제 정답일 때만 정답으로 인정했습니다. 자, 그럼 정답 개수가 진짜 엄청나게 많이 줄었겠죠? 이 과정에서 30배가 다시 줄어든 거예요. 정답 개수가. 그리고 나서 그럼 나머진 다 네거티브입니까? 나머진 다 빵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빵도 빵 나름입니다. 진짜 확실하게 빵인 친구들만 빵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바운딩 박스 정답하고 IOU가 0.3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안 겹치려면 확실하게 안 겹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만 이제 빵으로 샘플링을 해놓고 나머지 애매한 친구들은 그냥 SVM을 헷갈리게 만들 뿐이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무시합니다. 무시. 수많은 박스들 중에서 IOU 1인 놈 파스티브로 인정하고 그다음에 0.3 이하 네거티브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시.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다 뺍니다. 이런 좀 특이한 스트래티지를 가졌다라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네트워크 하나 트레이닝 하는데 얼마나 많은 테크닉이 들어가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했더니만 이제 결론적으로는 소프트맥스보다 좋았다. 그냥 이걸 쓴 이유죠. 왜 좋냐? 그거 잘 모르겠어요. 논문의 어펜딕스까지 찾아봤는데 그냥 안 나와 있어요. 그냥 해봤더니 좋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이리하여 이 많은 박스 2000개가 각각 CNN에 들어가서 그 박스마다 20개의 SVM을 거쳐서 스코어가 지금 20개 곱하기 2000개의 스코어가 나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아주 수많은 가능성이 이제 열려 있습니다. 이 클래시피케이션까지 통과한 결과. 그 다음에 아직 안 한 게 있어요. 뭐냐면 셀렉티브 서치가 좋긴 한데요. 좋긴 한데 그걸로 박스가 전부 다 정답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뭔가 최종적으로 나온 박스도 약간 리파인을 시켜줘야 돼요. 조금 더 욕심을 부려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이라는 레이어가 이제 통과가 되는 건데요. 이때도 딥뉴럴 네트워크를 통과시키는 건 아니고
리니어 리그레서를 써가지고 왜냐 이미 셀렉티브 설치로 나온 박스가 꽤 괜찮다라는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클래시피케이션이 딱 됐다. 예를 들면 사람이다. 그럼 사람에 맞도록 간단한 리니어 리그레서를 트레이닝 시켰고 이거를 통과시키면 이제 사람에 맞도록 박스를 좀 더 재조정해 준다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다 포함시켜서 눈치채셨겠지만 또 다시 클래스마다 다 바운딩 박스 리그레서를 하나씩 따로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사람용 바운딩 박스 리그레서, 뭐 비행기용 바운딩 박스 리그레서. 이렇게 해서 지금 바운딩 박스 리그레서도 20개를 다 트레이닝 시켜서 여기서 클래시피케이션이 끝나면 그 마지막 리그레서에다 먹여주는 거죠. 제가 했던 말이 여기 있는 두 줄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BB 레그 얘를 어떻게 하는지 또 봐야겠네요. 바운딩 박스 리그레서는 어떻게 트레이닝 합니까? 트레이닝을 벌써 몇 개를 다 따로 하고 있는 건지. 4개의 엘리먼트를 파인 튜닝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중점, 그 다음에 뭐 높이, 길이. 높이, 가로, 세로. 네, 가로, 세로를 조금 더 파인 튜닝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여기에 뭐 이런 식으로 박스 2개가 있으면 이 파란색이 정답이에요. 파란색이 정답이고 빨간색은 이제 셀렉티브가 설치가 준 어떤 텐터티브한 박스라고 칩시다. 그럼 이 박스를 이 파란색 박스로 옮겨줘야 되잖아요. 이게 바운딩 박스 리그레서의 어떤 책무인데요. 일단 proposed 바운딩 박스들을 이제 다 트레이닝 데이터로 넣어서 그 트레이닝 데이터가 실제 그라운드 트루스로 옮겨주도록 이제 트레이닝을 막 해야 될 텐데 이것도 이제 트레이닝 하기 나름이죠. 다시 데이터, 트레이닝 데이터 어떻게 레이블링 할 거냐 다시 시작합니다. 여기서 뭐냐면 실제 그라운드 트루스랑 IOU가 이번엔 또 0.5가 아니라 0.6 0.6보다 큰 친구들은 리그레션이 가능한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로 보고 이제 얘네들만 트레이닝 데이터로 먹입니다. 이거 인투이션은 알겠죠? 막 저 멀리 있는 친구들을 여기 그라운드 트루스로 옮기도록 트레이닝 해봤자 나중에 에러만 많아지지 별로 신빙성이 없으니까 좀 이 근처에 있는 박스들만 파인 튜닝 하겠다라는 의도입니다. 네, 그래서 0.6 이상인 친구들만 트레이닝 데이터로 먹였습니다. 그리고 바운딩 박스 리그레서는 이제 바운딩 박스 코디네이트도 정보로 받지만 그 다음에 CNN 피처 벡터도 정보로 받아요. 그래서 내가 받은 CNN에 나와서 나온 아웃풋 피처 벡터를 바탕으로 해서 바운딩 박스의 그 4가지 엘리먼트를 좀 재조정하는 형태로 동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CNN 알렉스넷에서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통과하기 전 상태의 아웃풋을 뽑아가지고 바운딩 박스 리그레서에다 넘깁니다. 그러니까 아까 SVM은 fully connected 레이어도 다 통과한 상태에서의 피처 벡터를 SVM에다 먹였는데 바운딩 박스 리그레서를 트레이닝할 때는 그 fully connected 레이어 먹여지기 전 상태. 왜 먹여지기 전 상태일까요?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통과하는 순간 지오그래피컬한 정보가 싹 다 날아가거든요. CNN을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통과할 때는 여전히 사각형 형태가 어디에 뭐가 있고 이런 좀 정보들이 남아 있어요. 근데 fully connected 레이어로 딱 일렬로 펴는 순간 그 정보가 싹 다 없어지기 때문에 fully connected 레이어로 가기 바로 전 상태의 벡터를 뽑아서 바운딩 박스 리그레서에다가 넘겨줍니다. 그럼 트레이닝 데이터가 또 새로 필요하고 또 새로 디스크에다 저장해 놔야겠네요. 아주 번거롭네요. 그래서 잡다한 것들이 있는데 자 지금 지금 이 PX, PY 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결국 이 GX, GY, GW, GH로 가야 되는데요.
일단 PX에서 GX로 갈 때는 바로 이렇게 보내지 않고 이 중간에 PW, 뭐 PH 이런 걸 좀 곱해줘요. 이게 왜 그러냐면 노멀라이제이션 시키려고 그러는데 PX는 가로점이잖아요. 가로에 대한 그 중점의 괄호 좌표, X 좌표인데 X 좌표는 이 박스가 얼마나 가로로 기냐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노멀라이제이션 시키기 위해서 가로 길이를 여기다 곱해주고 Y 좌표는 세로 길이를 곱해줘서 노멀라이제이션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여기서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럼 여기에 노멀라이제이션 했다 치고 이 파란색이 이제 진짜 트레이닝 해야 되는 웨이트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 바운딩 박스 리그레서가 트레이닝 되는 웨이트는 이런 식으로 구성됩니다. 자, 이게 FP, 피처 벡터입니다. 피처 벡터. CNN에서 풀리 커넥트 레이어 전에서 뽑혀져 나온 피처 벡터가 FP라고 합시다. FP에다가 그냥 웨이트 하나 통과시키는 겁니다. 웨이트 벡터 하나 통과시켜서 DXP라고 하고 그럼 이 피처 벡터가 웨이트를 통과하면서 그냥 값 하나 나오는 거죠. 값 하나. 실수 값 하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피처 벡터가 뭐 1000 디멘전이다. 그럼 1000 by 1 풀리 커넥트 레이어 그런 느낌이죠. 하나로 딱 수렴하는 웨이트 벡터. 이렇게 4개의 웨이트 벡터를 트레이닝하면 되는 것이고 그걸 트레이닝할 때 이런 식으로 리스트 스퀘어 프로그램으로 포뮬레이션 했고 여기에 이제 2차원 그 오더 2의 레귤라이제이션 팩터를 넣어서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여기에 스타라고 쓴 이유는 스타는 아무거나 될 수 있다는 뜻이어서 HWYX 아무거나 하면 되고요. 제가 4개를 일일이 다 하기가 귀찮아서 그냥 스타로 표시했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냥 이 똑같은 포뮬레이션으로 이 4가지를 다 따로 트레이닝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T 요거는 또 이런 식으로 좀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또 테크닉이 들어가지고 또 여기 위스로 나누고 하이트로 나누고 막 이런 것들 여기서 중심 포인트는 다 위스랑 하이트를 고려한다는 거예요. 위스랑 하이트를 고려해서 노멀라이제이션 시켜줘야 에러가 이제 산발적으로 막 흩어지지 않는다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 같은 예를 들면 에러가 0.2다라고 합시다. 0.2의 에러가 있는데 그게 길이가 100인 박스에서 에러가 0.2 나는 거는 사실 거의 안 난 거죠. 박스가 거의 비슷하다는 뜻이죠. 근데 박스 크기가 0.4인데 에러가 0.2가 났다. 그거는 완전 심각하게 어그러진 거죠. 그래서 박스가 작으면 작을수록 에러에 대한 고려를 좀 다르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 박스의 크기를 같이 보정해주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박스가 작으면 작을수록 에러가 뻥튀기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아주 긴 길을 거쳐서 자 이제 거의 마지막까지 왔어요. 클래시피케이션도 됐고 박스까지 리파인을 했는데 막판에 가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자, SVM도 했고 바운딩 박스 리그레서도 거쳤고 자, 파인 튜닝된 바운딩 박스들이 있는데 물체 하나에 대해서 너무 많은 박스가 중복돼 있어요. 나중에 2000개를 갖고 다 따로따로 해가지고 결과를 보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 막 박스가 5개가 쳐 있고 막 그런 겁니다. 그럼 그 중에 하나 남기고 나머지 싹 다 없애야 되잖아요. 진짜 괜찮은 박스 하나 빼고 나머지 없애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까 IOU가 0.6인 애들은 다 리그레션을 한다 그랬는데 IOU가 0.95 막 이런 친구들 리그레션 하면 되게 괜찮은 박스가 쳐졌을 거고 0.6에 걸쳐 있던 애를 리그레션 하면 해봤자 약간 좀 퀄리티가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들 나름 최선을 다해서 박스들을 만들었지만 그 와중에 더 괜찮은 박스가 있고 더 안 좋은 박스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 퀄리티를 고려해서 베스트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잘라줘야 되는 게 non-max suppression입니다. 맥스가 아닌 친구들은 다 없애버리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many bounding box에서 best로 수렴하는 과정. 그래서 이걸 좀 더 표현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런 게 한 2,000개가 지금 사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 화살표가 2,000개가 따로 들어가 있고 그 결과로 박스가 막 중구난방으로 무진장 많이 쳐져 있어요. 그래서 얘도 사람이야, 얘도 사람이야, 얘도 사람이야, 얘도 말이야, 얘도 말이야, 얘도 말이야. 막 이런 상태로 막 박스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진정해라. 없어질 애들은 없어져라. 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non-max separation은 각 클래스, 예전엔 그 전까지는 각 박스를 기준으로 뭔가를 했는데 이제는 박스는 다 쳐졌고 마지막 non-max separation은 각 클래스별로 뭔가를 합니다. 각 클래스별로. 각 클래스별로 뭐냐면 이 두 스텝을 거친다고 나와 있네요. 지금 이렇게 박스가 쳐져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IOU가 이런 식으로 쳐져 있어요. 펄슨 0.9, 0.7, 0.5, 뭐 0.8, 0.0.4 이런 식으로 IOU가 제각각일 텐데 일단 스코어가 제일 높은 놈 일단 하나 골라요. 클래스별로. 펄슨에서 제일 높은 놈 0.9네요. 그럼 얘가 뽑히겠네요. 그 다음에 뭘 하죠? 이 베스트 박스랑 IOU가 높은 박스들은 없애요. 그러니까 이 노란색 박스 두 개가 꽤 많이 겹쳐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같은 타겟을 위해서 트레이닝된 박스라고 간주하고 하지만 베스트는 아니기 때문에 없애버립니다. 근데 이 베스트 리전과 IOU가 좀 낮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 펄슨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다른 펄슨을 위한 박스일 수도 있으니까 걔까지 없애면 이제 큰일 나고요. 그래서 베스트 박스 고르고 이 베스트 박스랑 많이 겹쳐 있는 박스들은 없앤다. 이게 non-max separation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펄슨 0.9 뽑히고 나머지 박스 두 개 지워졌고 그 다음에 홀스에서도 0.8이 뽑힌 다음에 얘랑 겹쳐 있는 박스들이 지워져서 이렇게 두 개가 남게 되겠네요. 그리고 말이 좀 더 옆에 한 마리 더 있고 펄슨이 옆에 하나 더 있고 이런 거 문제 안 돼요. 왜냐하면 이 펄슨하고만 박스가 안 겹치면 다 그 다음 단계 이 스텝 두 개를 계속 리피트하는 과정 중에 이 옆에 있는 펄슨 것도 살아남고 이 옆에 있는 말 것도 살아남고 다 남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말 기념비적인 네트워크가 하나 탄생했어요. CNN 딥뉴럴 네트워크 하나 설계해도 각광을 받던 시대에 온갖 테크닉들을 조합해서 디텍션이라는 태스크를 해낸 네트워크가 이제 탄생했습니다. 근데 한계점이 당연히 많겠죠. 일단 가치는 너무 많아요. 오브젝트 디텍션이 처음으로 됐다. 그게 일단 엄청난 가치고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 스태핑 스톤으로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했겠죠. 리미테이션이 뭐냐면 아주 느립니다. 아주 느립니다. 예상하셨듯이 CNN을 원래 이미지 하나당 CNN 한 번 통과시키면 되는데 CNN에다가 SVM에다가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을 이미지 하나당 2,000번 통과시켜야 됩니다. 상상도 못하게 느릴 수 있겠죠. 그래서 40초 걸립니다. 이미지 하나 박스 치는데 40초 걸립니다. 이거를 자율주행해서 썼다가는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박스를 쳐줄 것 같죠. 그래서 아주 비현실적이지만 어쨌든 처음으로 이런 태스크를 해냈다 정도고 그다음에 Selective Search, 이 Sift 피처 꽂고 이런 작업들이 CPU를 위해서 임플리멘테이션 돼 있어서 GPU 활용을 못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느린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요인으로 인해서 느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지금 묘사를 해놓은 거예요. 인풋에서 박스를 다 쳤고 박스별로 컨브넷에 들어간다. SVM에 들어가고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에 들어간다. 이걸 이해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트레이닝을 지금 몇 개를 한 겁니까? 다 따라오죠. 너무너무 번거로워요. 마치 알렉스 넷이 처음에 욕먹은 게 3x3 컨브를 할 거야, 5x1 컨브를 할 거야, 7x7을 할 거야. 도대체 뭐 내가 어쩌라는 거야.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잘 됐지만 아키텍처에서 어떤 인투이션을 얻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 RCNN도 되긴 됐는데 너무 따로 할 일이 많아요. 일단
CNN 이미지넷을 통해서 트레이닝 해야죠. 트레이닝하고 그 다음에 디텍션 데이터셋에서 파인 튜닝 해야죠. 파인 튜닝하고 그 다음에 CNN에서 나온 아웃풋 피처 벡터를 저장해야죠. 그럼 이게 새로운 트레이닝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미지 하나당 2000개의 피처 벡터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인을 SVM 따로 하고 그죠? CNN 피처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또 바운딩 박스 리그레이션 또 하고 자 근데 SVM을 위해 뽑은 피처랑 바운딩 박스 리그레이션을 위해 뽑은 피처가 또 달랐죠. 그러니까 뭐 디스크를 무진장 잡아먹겠죠. 아주 비효율적이고 무거운 태스크입니다. 그리고 인포메이션 로스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warping이라는 걸 하는데 그러면 이미지의 본래 정보가 찌그러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로 트레이닝한 게 항상 베스트 성능을 낸다고 말할 수는 없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수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추후에 신나게 연구를 했을 거라고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블럼을 픽스한 다음 것들을 간단하게만 살펴볼게요. 제가 원래 이 부분은 저번 학기 땐 강의에 포함 안 시켰다가 그래도 간단하게라도 소개시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 프로블럼 두 개가 일단 있었어요. 아까 CNN을 여러 번 돌려야 된다. 이미지 하나당 2000번 돌려야 된다. 근데 이거를 CNN을 한 번만 돌려도 되게 바꾸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죠? 시간이 엄청나게 세이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CNN이 지금 인풋 사이즈가 픽스드 돼 있기 때문에 warping을 했어야 됐는데 좀 고치는 거예요. CNN이 아무 인풋 사이즈나 받아도 동작을 하게끔 고쳐보면 이제 warping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 두 개가 같이 되면 세이브 타임도 하면서 액큐러시도 잡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거니까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걸 해낸 게 SPPNet이라는 거고 2015년에 저널에 이제 출판된 건데요. 자 일단 좀 차이를 봅시다. 차이는 뭐냐면 이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자, 이미지 하나에 CNN 한 번에요. CNN 한 번에요. 그리고 나서 박스를 CNN 통과시킨 다음 피처 벡터 상에서 박스를 잘라냅니다. 그럼 셀렉티브 설치를 피처 벡터 상에서 하나요? 그건 아니고요. 원래 이미지 상에서 셀렉티브 설치를 해놓고 그럼 여기서 박스는 이미 쳐져 있어요. 하지만 박스를 잘라내진 않아요. 박스의 정보만 갖고 있는 거죠. 그럼 박스 정보만 갖고 있는 상태에서 CNN 통과시키면 처음에 박스가 어떻게 쳐져 있었다는 정보만 알면 CNN 통과시킨 다음에 그 박스가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줄어들었는지도 당연히 알겠죠. 그래서 박스 정보가 킵된 상태에서 컨브를 다 통과시키고 이제 피처 벡터가 나오면 여기에서 박스를 비로소 잘라냅니다. 그래서 이 어프로치 하나로 일단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세이브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나왔죠. 3배 빠른 트레이닝, 10배에서 100배 빠른 인퍼런스. 그래서 박스를 피처 벡터 상에서 잘라내도 됐었다라는 이제 얘기를 해주고, 그다음 이제 warping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warping 얘기가 되게 특이한 풀링 레이어를 하나 만듭니다. 풀링 레이어를 만드는데 warping이 필요가 없어요. 지금 피처 벡터 상에서 박스 크기가 또 다양하기 때문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가기 전에 뭔가 warping을 해야 될 것 같은데 warping을 하는 대신에 이 특이하게 생긴 스페이셜 피라미드 풀링 레이어라는 걸 통과시키는데요. 이게 사실 뭐냐면 별거 아닌데요. 우리 컴브 네트워크에서 컴브 말고 그 다음 풀링 레이어 할 때 설계된 방식하고 비슷해요. 만약에 뭐 풀리 커넥트 레이어가 16 x 16의 인풋을 요구한다. 그렇게 사이즈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풀리 커넥트 레이어는. 그러면은 이 피처 벡터로 뽑은 박스의 크기가 어떻든지 16 x 16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걸 바꾸는 방법이 warping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바꿔준다는 건데 뭐냐면은 사실 심플해요. 뭐냐면 지금 이제 4x4로 지금 예시가 나와 있는데 피처 벡터가 어떤 모양으로 생겼든 간에 이 박스 전체를 그냥 16개로 쪼개는 겁니다. 균등한 크기로 16개를 쪼개요. 이렇게 쪼갠 다음에 각 빈이라고 하거든요. 하나하나를 빈이라고 그러는데 그 빈마다 뭐 맥스 플링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럼 각 빈마다 값이 하나만 살아남게 되잖아요. 그리고 4x4로 이제 크기가 픽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필터 크기가 있었잖아요. 필터 크기가 3x3 하면 그걸 스트라이드를 했는데 이제 필터 크기를 설정하는 게 아니라 빈의 개수를 설정함으로써 인풋 크기가 어떻든지 간에 그 빈을 통과하면 4x4로 이제 크기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네, 박스 크기와 상관없이 동일한 사이즈를 이런 식으로 빈 개수를 픽스함으로써 나타냈는데 빈 개수를 여러 개를 이제 설정을 했어요. 1x1을 통과한 것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2x2 빈을 통과한 것도 하나 있고 4x4를 통과한 것도 있고 그걸 꼭 인셉션 하듯이 여러 가지 형태의 플립 레이어를 다 통과시켜가지고 이렇게 컨캣을 해가지고 나중에 플립 커넥트 레이어를 펼쳤습니다. 이런 식의 어프로치를 함으로 인해서 네, 왈핑처럼 좀 막 쪼개는 것보다는 이렇게 찌부시키는 것보다는 이게 나았다는 거예요. 정보를 빈을 나눠서 풀링을 하는 것이 더 괜찮았다. 그 스페이셜 피라미드 풀링이라는 건 이런 종류의 풀링 레이어를 몇 개 더 쌓았다는 거예요. 한 3개 정도? 지금 여기는 3개의 예시가 있네요. 그죠? 이렇게 몇 번에 거쳐서 풀링을 하게 되면 왜 몇 번에 거쳤을까요? 한 번에 빡 해버리면 너무 무지막지하게 줄어드니까 그렇게 하면 부정확하니까 점차적으로 줄여서 플립 커넥트 레이어가 요구하는 사이즈에 맞게 줄여준 겁니다. 그래서 요거 사실 되게 생각해보면 간단한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지금 박스를 나중에 쪼개는 거랑 이 풀링 레이어에서 빈 개수 픽스하는 거 이 두 개의 아이디어가 제대로 되니까 갑자기 엄청 파워풀해졌어요. 이미지 디텍션이. 이제 더 이상 이미지 디텍션이 사이즈에 구애받지 않게 되었고 엄청 빨라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더 나아가서 또 문제가 뭐였죠? 여러 가지 트레이닝 많이 했어야 됐잖아요. 그리고 막 피처 벡터 다 디스크에 저장하고 그런 거 하기 싫다는 거죠. 한 번에 그냥 우리 CNN 하나 트레이닝 시키듯이 싱글 스테이지로 엔드 투 엔드 백 프로퍼게이션 하면서 다 트레이닝 하면 좋겠다라는 게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럼 트레이닝 타임과 메모리가 다 줄겠죠? 그게 Fast RCNN이라는 겁니다. Fast RCNN. 그럼 싱글 스테이지 트레이닝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시면 사실 간단한데 SVM을 또 과감하게 다시 없애고 소프트맥스로 바꿨습니다. SVM이 없어지고 소프트맥스로 바뀌었으면 이제 트레이닝 할 게 없어진 거잖아요. 그죠? 트레이닝 할 걸 없앴어요. 그래서 그냥 소프트맥스는 트레이닝 할 필요가 없는 레이어이기 때문에 트레이닝이 가능해졌고 그 다음에 로스를 통합해서 하나를 만들었어요. 지금 원래 SVM 클래시피케이션 로스 따로 리그레션 로스 따로 해서 각각 트레이닝 했었는데 이제는 소프트맥스를 통과한 클래시피케이션 쪽의 에러랑 이게 이쪽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을 통과한 리그레션 로스를 같이 그냥 더해가지고 여기에 웨이트를 좀 주긴 했는데 더해가지고 통 하나의 로스로 만들어서 엔드 투 엔드로 트레이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fully connected layer가 이제 좀 리던던트하다라는 그런 거에 힘입어서 SVD, 싱글 밸류 디컴포지션 이런 걸 저는 정확한 테크닉은 잘 모르겠는데 이걸 통해서 FC 레이어를 컴프레스를 더했어요. 그래가지고 계산 오버헤드를 더 낮췄습니다. 그렇게 전체를 다 합치고 보니까 이제 SPP넷보다 10배 빨라지게 됩니다. 소프트맥스로 바꾸고 그 다음에 SVD로 좀 더 간략화하고 했더니만 이렇게 확 바뀐 거죠. 그렇게 해서 네
훨씬 더 빨라졌습니다. Fast RCNN은 싱글 스테이지 트레이닝까지 합치고 인퍼런스까지 빨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인데요. 싱글 스테이지 트레이닝은 트레이닝 단계고 이제 원타임 트레이닝이니까 뭐 트레이닝을 위한 오버헤드는 그렇게 크리티컬한 건 아니니까 이거 말고 싱글 스테이지 트레이닝은 좀 포기하더라도 위전 프로포절, 그 셀렉티브 설치 CPU에서 돌아가는 거 배기 싫다라는 겁니다. 그거 대신 GPU에서 딥뉴럴 네트워크로 그냥 위전 프로포절 하자 이런 어프로치가 바로 Fast Vision Proposal Using GPU. 그래서 Faster RCNN이 또 나옵니다. Faster RCNN. 그럼 얘의 특징은 아까 Fast RCNN 그대로 가는데 위전 프로포저를 셀렉티브 설치가 아니라 별도의 딥뉴럴 네트워크를 설계해서 트레이닝 시켜보자는 겁니다. 그럼 정확도도 좋지만 훨씬 더 빨라진다. 왜냐하면 GPU에서 돌아가니까. 네. CPU에서 GPU.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셀렉티브 설치는 오리지널 이미지에서만 돌아갔어야 됐는데 딥뉴럴 네트워크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트레이닝을 시키면 되는 거니까 그냥 컴프 피처맵 다 뽑은 상태에서 제대로 박스 프로포절 하도록 그냥 트레이닝을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아이디어를 또 냅니다. 그럼 인풋이 이미 많이 쪼그라든 상태니까 네트워크도 뭐 그렇게 무겁지 않아도 되겠죠, 사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 피처맵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컨브를 통과한 피처맵이 이렇게 나왔는데 자, 피처맵이 크지 않고 작아요. 그래서 슬라이딩 윈도우 갑자기 부활했어요. 그래서 슬라이딩 윈도우를 쓰자. 근데 여러 개의 사이즈를 쓰지 말고 그냥 3x3 슬라이딩 윈도우만 써서 쫙 훑어보자는 겁니다. 그럼 윈도우 하나당 박스는 K개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9개 제공할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그 레이쇼를 가진 박스를 이 윈도우 하나당 9개를 이제 쳐보고 그 쳐본 것에서 시작해서 조금씩 이제 리그레션을 하는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건데 자, 이제 피처맵이 작기 때문에 슬라이딩 윈도우도 되고 풀리 커넥트 레이어를 그냥 심플하게 통과시켜서 끝냅니다. 그렇게 했더니만 2000개 박스가 아니라 300개 박스만 쳐도 충분하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 코디네이트랑 오브젝트니스 프로버빌리티를 각 박스마다 이제 예측을 하게 되겠죠. 그럼 이 결과로 Fast RCNN보다도 다시 10배 뻥튀기 됩니다. GPU 덕택에, 그죠? 그 대신 이제 싱글 스테이지 트레이닝은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네트워크 하나 따로 더 트레이닝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지금 앞에 CNN이 오리지널 이미지가 CNN을 통과한 다음에 CNN을 통과한 뒤에 위전 프로포절 네트워크를 통과하고 또 CNN을 통과한 다음에 별도로 클래시피케이션 쪽도 또 통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CNN이 어떻게 트레이닝 되냐에 따라서 위전 프로포절 네트워크도 영향을 받고 클래시피케이션 쪽도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트레이닝을 할 때 좀 복잡스러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 자, CNN, 알렉스넷 예를 들면 이걸 받아요. 프리 트레이닝 걸 받은 다음에 그 CNN을 이랑 RPN을 통으로 같이 트레이닝을 합니다.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 그쪽 로스를 가지고 이쪽 로스를 가지고 이 전체를 통으로 트레이닝을 다시 하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RPN은 픽스 시킨 다음에 이 픽스 시킨 곳에서 리전 프로포즈를 받고 그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 쪽에 Fast RCNN을 붙여가지고 이제 Fast RCNN을 트레이닝을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젠 그렇게 되면 CNN도 조금 더 파인 튜닝이 되겠죠. Fast RCNN에 맞게끔 조금 더 파인 튜닝이 되면 이제 그 다음에 CNN을 픽스하고 그다음에 Fast RCNN도 픽스하고 이제 RPN을 좀 더 파인 튜닝합니다. 왜 이걸 파인 튜닝 해야 되냐면 CNN이 조금 바뀌었잖아요. Fast RCNN 통과시키느라고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이 픽스된 CNN에서 RPN을 트레이닝하고 이렇게 하면 자, RPN이 파인 튜닝 됐으니까 또 Fast RCNN이 영향받잖아요. 리전이 바뀌었으니까.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CNN하고 RPN 다 픽스한 다음에 Fast RCNN을 파인 튜닝하는 걸로 마무리를 합니다. 4스테이지 트레이닝이 됐네요. 트레이닝은 좀 번거롭긴 한데
인퍼런스가 무지하게 빨라졌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머리만 하나씩 넘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긴 여정을 지나오셨는데 RCNN은 이런 식의 구조를 가졌죠. 오리지널 이미지에서 리전 프로포저를 셀렉티브 서치로 했다. 지금 칼라로 표시된 거는 트레이닝이 되는 부분이고 흰색 부분은 트레이닝이 필요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박스를 설치하면 이걸 region of interest라고 합니다. ROI. 그래서 이거를 각각 다 이 네트워크에다 먹인 다음에 지금 이 네트워크도 되게 복잡하죠. 와이핑에 컴브 풀링에 레스트 풀링 레이어 거친 다음에 풀리 커넥트 레이어 통과한 다음에 SVM, 그 다음에 풀리 커넥트 레이어 통과하기 전에 바운딩 박스 리그레서로 오고 그래서 나온 결과물들을 다 합쳐서 넌맥스 서프레이션으로 이 결과물을 내는 구조고 여기서 하나씩 바뀐 거를 보여드릴게요. SPP넷으로 오면서 이런 식으로 구조가 바뀝니다. 자, 컨브 레이어가 지금 여기로 왔어요. 컨브 레이어가 아까 여기 있었는데 컨브 레이어가 여기로 왔고 셀렉티브 설치를 여기서 하긴 했는데 얘가 컨브 레이어는 통과한 상태에서 여기서 ROI 프로젝션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자른 다음에 ROI가 피처맵 상에서 나왔죠. 이제 오리지널 이미지로 나온 게 아니라 그렇게 한 다음에 warping 대신에 SPP 레이어가 하나씩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 뒷부분은 무지하게 간략하네요. 그죠? 이런 상태로 NMS를 통과시키면 SPP 넷이 됩니다. 이제 왜 빠른지 좀 시각적으로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fast RCNN으로 왔을 때는 SPP 넷이랑 이제 다 똑같은데 이제 뒷부분에 요 친구 SVM이 소프트맥스로 바뀌면서 얘는 트레이닝이 필요 없는 친구가 됐고 그러면서 전체 레이어를 멀티태스크 로스로 해서 트레이닝을 다시 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Faster RCNN으로 오면 이 친구가 Selective Search가 아니라 RPN으로 바뀌는데 중요한 건 화살표가 오리지널 이미지에서 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피처맵을 바탕으로 해서 리전 프로포절 네트워크를 통과시키는 겁니다. 오리지널 이미지를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부분이 이 컨브 레이어가 색깔이 두 개죠. 빨간색도 있고 초록색, 파란색도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파란색으로 해서 이쪽 레이어에도 트레이닝할 때 영향을 받고 빨간색이어서 리전 프로포절 네트워크 트레이닝에도 영향을 준다. 그래서 양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트레이닝이 좀 복잡해졌다라는 의미를 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발전한 네트워크가 당연히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다 다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2개 정도만 여기다 포함을 시켜놓고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논문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콘텐츠가 상당히 많았는데 꼭 복습을 해주시면 좋겠고 혹시 뭐 질문 있으신 분들은 하시면 되시고 나머지 분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